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어제 6월 11일 한능검 59회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시험은 그나마 심화편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좀 문제를 짜는 게 편했었는데, 지금 후기를 보니까 이번 59회는 58회 때랑 달리 조금 평가가 반반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 이번 59회가 그래도 저번 58회보다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객관적으로 쉽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긴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제가 지금부터 총평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드리면은, 자, 일단 59회 합격하신 분들은 뭐 제 카페라던가 SNS 등에다가 뭐 DM을 보내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뭐 후기를 남겨주셔도 되니까 후기 좀 남겨주시고, 특히 카페에다가는 구독자 등급일 경우에는 MVP, 교재를 구매해주신 분들은 VIP에다가 좀 글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 본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견이 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는 조금 더 솔직한 표현을 쓸 거고, 시험 난이도를 항상 감안해가지고 기만성 보이는 댓글, 요즘 제 유튜브 보니까 계속 댓글에서 뭐 싸우는 게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 저 당국에서 다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점수가 높다고 난이도 쉽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평가하실 거면은 영상 끄고 뒤로 가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점수 가지고 일단은 난이도 평가 안 하니까 그런 발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왜 제가 총평을 찍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59회에 대한 난이도 그 평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평가했을 때 이번 회차의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제가 이 난이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전근대사가 솔직히 쉬웠어요. 이번엔 전근대사가 솔직히 그렇게 새로운 유형이라 할 것도 한 개도 없었고, 일단은 유형 자체도 지금까지 나왔던 거에서 거의 익숙하게 나왔고, 일단은 사료의 난이도가 정말 역대급으로 최근 6회분 중에선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정근대사에선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현대사가 좀 어려웠어요. 특히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게 인물 유형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굳이 난이도를 잡는다면은 저는 이것 때문에 보통으로 잡았는데, 수험생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체감 난이도를 조금 그나마 본다면 약간 어려움까지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출제 원리의 기반상 익숙한 유형을 거의 위주로 가져왔고, 제가 예상 잡은 문제들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더 낮게 잡긴 했지만, 체감 난이도가 근현대사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회차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출에서 언급된 유형 키워드가 정말 많이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난이도 어렵게 느꼈다면은 다 근현대사 때문이에요. 왜냐면 매우 지엽적인 키워드를 응용한 문제가 좀 확인되긴 했거든요. 특히 거기에 플러스 더 어렵다 느낀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이번 회차에서 변별력을 유도한 문제들이 속어법을 쓰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모자란 게 아니라 물론 뭐 공부를 좀 깊게 안 했다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출제자들이 예전보다 속어법을 더 애매하게 쓰게 만든 문제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특히 두 개 선지 중에서 상당히 혼동하게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 낚이게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를 좀 많이 어렵다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출의 경향은 제가 보기에 한 이 정도 사이랑 비슷하게 낼 거라 잡았는데, 실제로 이번 회차도 57회, 58회랑 좀 비슷하게 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58회보다는 그래도 전근대사가 확실히 쉬워가지고 무난한 난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일단 제 예상 문제랑 그 저격 특강에서 이번에도 40문제가 연결됐습니다. 제가 맨날 높게 채점한 것 같아가지고 사기꾼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 적중 사례는 제 영상 다 마지막 배치하니까 그거 보시면 왜 제가 이만큼 적중했다고 하는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난이도를 보통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은 전근대사가 조금 더 쉽게 나와가지고 합격률 자체는 일단은 오를 것 같다고 느껴가지고 난이도를 낮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 자체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급이 좀 어려울 수 있더라도 2급, 3급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대신 1급을 따려면은 이 근현대사 파트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출 키워드, 그러니까 기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 제 예상 문제 영상들을 아주 꼼꼼히 봤다면은 솔직히 이번 회차는 이 49번을 제외하고는 다 풀이가 사실상 엔간한 거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49번만 지금 빨간 줄로 굳이 쳐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따 이 49번을 설명할 건데 솔직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49번은 제가 해설하다가 조금 평소보다 좀 표현이 상당히 많이 과격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점을 미리 감안해 주시고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형의 분포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정근대사가 훨씬 많이 나왔고 근현대사도 사실 출제 원리가 그렇게 바뀌진 않았고 통합사도 이전 회차랑 비슷하게 한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번호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도 거의 시대수 출제됐기 때문에 뭔가 시대가 휙 바뀌고 그런 건 없었고 지난 회차 비슷하게 통합사를 뒷번호에 배치하는 방식도 유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57에 58 사이라 본 게 일단 이 스타일을 비슷하게 갈 거라 느껴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고 상당히 많은 유형에서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이랑 최종 예상 문제 저격 특강에서 강조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만 일부 문제는 제가 조금 예측한 것에서 벗어나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5.18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다던가 한국 독립군이나 뭐 조선혁명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던지 매번 제가 출제된다 강조한 유형들이 한두 개 정도 안 나온 거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고대 철기국가 유형 이런 게 갑자기 안 나오기 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인물형 유형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냐면 기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적인 키워드를 활용해서 좀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2020년이 돼가지고 좀 제가 보니까 2021년이랑 달리 2022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경향이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경향이 바뀐 것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훑어드리면은 일단은 자주 출제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잡는 고정 유형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철기 국가 유형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거의 매번 나왔던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반대로 예전에는 진짜 심화편 기준으로는 뭐 5회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찝은 것들이 있다면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막 3번 연속 출제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출의 그 뭔가 출제 빈도가, 그러니까 유형 빈출도 변동이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게 항상 짚었던 그런 유형의 빈출도의 꼼수가 더 이상 안 먹히기 점점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맨날 예상 문제 짤 때마다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픈데 그래가지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 선지의 낯선 사례가 너무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57회부터 59회까지는 지금 고정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뭐냐면 무조건 오답 선지 또는 오답 선지 하자. 일단 오답 선지의 경우에는 약간 새로운 개념을 낸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출에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안 출제하고 옛날에 나왔던 것만 오직 그대로 쓰는 회차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흔히 공시생들은 이 공식 키워드를 바탕으로 냈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출이라던가 최근 교육과정 교과서에 반영한 비율이 80%입니다. 특히 이 최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근현대사가 최근에 교과서가 많이 보강돼가지고 여기서 좀 연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새로운 선지가 많이 보여가지고 공시처럼 난이도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 다 교육과정이나 기출에 기반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테마형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테마형 유형, 그러니까 뭐 여러 시기의 밀란, 충주리 역사, 아니면 이런 조선과 외국의 대외 교류사, 뭐 천주 뭐 그 천주교 나오고 막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나오고 그 문제요. 아무튼 이런 문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데 제가 지금 57회부터 59회까지 보니까 최근 경향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못해도 4문제 이상은 지금 계속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흐름 공부가 많이 요구됩니다. 예전보다. 마지막,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구한 건데 한능검이 매 회차마다 번갈아 가면서 조금 더 연계율을 조금 더 높이는 회차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58회 때부터 59회가 유독 좀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서 유독 조금 더 많이 참고한 것 같은 회차가 52회랑 57회랑
58회를 조금 더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왔던 그 유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해픈사님, 그러면 60회에서는 어떤 회차를 좀 더 많이 연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것까지 아직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출제자가 이게 랜덤식으로 뭔가 어떤 회차를 딱 잡아가지고 그 회차 내에서 뭔가 연계율을 지금 높이는 것 같은 출제 방식이 좀 보일랑 말랑 하는데, 저도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짓기에는 아직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 60회 뒤 엔주 영상 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때 조금 뭐 예측을 보여드리던지 방향성을 한번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회차에서 다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솔직히 여기서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연계 사례를 조금 일부만 보여드리면은, 뭐 이번에 구석기 적중한 건 뭐 이거 가벼우니까 넘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고대 시대 문화유산 파트를 한번 좀 직접적 찍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강조한 이 석굴암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빨간 줄이 안 보일 수 있는데 경주 토암산 적은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거 적중했고요. 그리고 좀 제가 예측한 방향은 아니었지만 이 가문사지 3층 문제에서 그 가문사지 3층 석탑 문제에서 이 부분도 그대로 연계돼가지고 제가 가져온 문제의 내용을 조금 제대로 읽었다면은 이 부분도 연기가 되었고, 자 그리고 제가 공민왕 이번에 나올 거라 했었는데 공민왕 그대로 나왔고, 이거 이외에도 자 제가 강조한 이 원 간석기랑 공민왕 유형 둘 다 주목하라 했었는데 두 문제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왔는데 계속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 회차 안 나오면 그냥 출제 유형이 바뀌었겠다 싶어가지고 뺄려 했었는데, 약간 제가 이런 식으로 이번 회차 안 나온 패스 예정을 걸어두면은 이상하게 그 회차에 그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약간 출제자님이 저랑 밀당을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 이외에도 제가 흥선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 비변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인스타에도 제가 이번 비변사를 나올 거라고 예측해놨는데 비변사 페이지 딱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화도 조약이랑 병인양요를 또 주목하려 했었는데 병인양요 30번에 깔끔하게 나왔고 강화도 조약도 31번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의병유형 키워드 좀 주목하려 했었거든요. 솔직히 공시생들은 좀 이 문제 풀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 민종식이란 키워드가 을사의병과 관련된 키워드란 거 알았다면은 이 시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게 이거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 문제도 풀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제 영상을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맨날 그 N주년, 그러니까 기념 N주년 이런 거 찍는 게 있는데 올해가 이 어린이날이 100주년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나올 때까지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나왔어요. 1922년.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100주년 이거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 문제 풀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제가 외세방어 유형에서 몽골 부분을 좀 주목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몽골 부분 이렇게 제가 찝어드리면은 그냥 이 몽골 유형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잘 읽어보면은 제가 뭐 N차 전투 관련 키워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이런 지역 관련된 키워드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봤다면은 여기 항목 유적지, 항파두리성 제대로 봤을 거고, 비슷한 유형으로서 여기 있는 이 김윤우 충주성 역시 여기서 정답 키워드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5 전쟁 유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는 단순 사실 유형이 최근에 6.25 전쟁 유형 출제율이 높아져가지고 주목하라 했었는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제가 조금 이상한 방향 그대로 좀 많이 잘 나와줘가지고 제 영상 잘 보신 분들은 그래도 진짜 객관적으로 이 제가 찝어드린 게 그대로 연계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인스타를 좀 이번 팔로우를 좀 해주셔가지고 인스타에서 좀 어떻게 적중했는지 가볍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 네모들을 쳤던 것들이 나왔고 그거랑 관련된 번호는 아래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이번에 인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근현대사에 솔직히 적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가 개항기 시기까지 쉬었어요. 그러니까 개항기까지 쉬었는데 일제감정기랑 현대사가 너무 변칙을 많이 부려가지고 솔직히 저도 이번에 일제랑 현대사는 적중을 많이 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모든 범위의 키워드를 확실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0회 때부터는 제가 좀 더 인스타에다 많은 걸 올릴 거니까 팔로우 해주시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좀 사설 길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표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기형, 유형, 점차 선지에서 함정을 유도한 사례가 많다는데, 사실 제가 지금 시기형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 이번 회차 고난도 문제들은 선지에서 장난질 치는 게 좀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도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 21번은 그렇게 고난도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 이 문제가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이 문제 그 틀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단 그 방향성이 비슷해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드릴게요. 먼저 왼쪽 문제, 여기 가나시계 사이를 냈는데 김종직의 조의제문. 자, 딱 첫 줄 보자마자 느낄 거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유형의 경우에는 사화를 분명히 제가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해 넣어놨고 사화 유형 나왔는데, 자, 사화는 기본적으로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고요. 자, 무호사화, 기묘사화는 연산군 시기, 기묘사화 중종 시기, 을사사화는 명종 시기예요. 그래서 이 무호사화 관련된 키워드가 일단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의 시점은 무호사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종직의 조의 제문 당시에 그 중국의 그 황제, 그 중국에 관련된 그 인물 비유해가지고 당시에 그 단종을 몰아낸 수양대군을 간접적으로 깐 글이 조의제문인데 이거 가지고 사화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 다룬 거고, 근데 가를 해석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운데 나를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어렵다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사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주목했어야 되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진성대군.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 진성대군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이라면 이 진성대군이 중종인 걸 알 수는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솔직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수험생들 100명 있다면 이거 10명도 알까 싶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자, 지금 임금이 도리를 잃어가지고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가지고 지금 궐문 밖에서 진군해가지고 지금 얘를 추대하고자 한다는 지금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성대군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임금이 깽판을 오지게 부려가지고 백성들이 빡쳐가지고 이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한대요. 자, 지금 사화유형인데 임금이 깽판 쳐가지고 군사 일으켜가지고 지금 새로운 왕을 추대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화 유형 범위에서 그 정도를 다룰 수 있을 만한 거는 중종반정 외에 없습니다. 시기를 보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게 중종반정이 아니라 다른 걸 냈다면 시기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 지금 사화 유형을 냈다는 가정 하에서 그 범위에서 낼 수 있는 걸 유추해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럼 그렇게 본다면 1번 서인이 반정 일으켜 정권 장악했다. 자, 지금 나랑 1번 부딪힙니다. 만약에 이게 인조 반정을 낸 거면 선지가 겹쳐버리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문제 못 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인조 반정을 낸 거니까 광해군 시기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광해군 때 이 인조 반정으로 얘가 쫓겨난 거니까 당연히 이건 이후고요. 자, 2번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자, 일단 이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길게요. 자, 3번 2인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론이 난을 일으켰다. 2인자의 난 영조입니다. 이후죠. 자, 4번 폐비윤씨 사사건의 빌미로 김갱피들이 처형되었다. 자, 일단 이것도 사화랑 겹치네요. 일단 세모 칠게요. 자, 5번 희빈 장희수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자, 기사환국을 낸 건데 기사환국 수종입니다. 이전 이후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가 2번과 4번 중에 있는 건 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렸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걸려 들었을 거예요. 만약 이 사료를 제대로 해서 못했다면은 아마 4번이 아니라 2번을 고르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지금 이 맥락을 보고서 반정을 일으켰다, 이거를 추론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2번은 여거 직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문제의 내용을 꼼꼼하게 해석을 못했다면은
확실하게 두 개 중에서 헷갈리게 문제를 내긴 냈어요. 근데 이 문제 이 38번이 훨씬 더 어렵게 됐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신문에 강화조약 전문이 공개됐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러시아는 뭐 일본이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우리나라 가지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했다. 지금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심화 54회쯤에 배웠었던 포츠머스 조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심화 54회에 있는 포츠머스 조약의 문제를 낸 건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조선은 전쟁을 최악의 것을 얻었다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문제는 특정 시기 이후의 사실을 낸 거니까 선지 내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거를 고르면 풀 수 있는데, 자, 포츠머스 조약, 그러니까 당시 일본은 어떻게 썼냐면은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요, 영국과 2차 영일 동맹을 맺고 이 러시아까지 깨가지고 포츠머스 조약을 맺은 뒤에 이제 나를 방해할 국가가 없구나 하면서 본격적인 침략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랑 을사늑약을 체결한 게 지금 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 체결했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을사늑약 와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을사늑약에 대한 일종의 반발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익샘플이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1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 포츠모스 조약의 결과 을사늑약을 체결했고 그 시기 이후에, 그리고 그 반발 사례로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을사의병, 헤이그 특사 파견, 뭐 을사오적 암살단 조직,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메가타가 재정 고문을 부임했다. 자, 이건 1차 한일 협약인데 일단은 이거 세모 칠게요. 지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2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거쳐 옮겼다. 아관 파천인데, 자, 포츠머스 조약은 1905년이고요. 자, 이건 1896년이라 시기 이전입니다. 자, 베델과 양기탕이 대한매일 신모 창간. 야, 이것도 좀 장난질을 쳐놨는데 이거 저거 1904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낄게요. 자, 4번, 관민공동회 개최되어 헌의육조를 거의했다. 자, 관민공동회가 나오려면 역시 이것도 한 1890년대는 가야 돼요. 한 96에서 98쯤, 제가 연도가 지금 솔직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단 1890년대 후반이라 적을게요. 어쨌든 간 이전이에요. 이게 96년에서 98년 사이인데 저도 지금 살짝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1890년대 후반인 건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니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헷갈렸다면 1번 아니면 5번에서 헷갈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 사고가 도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홍두성을 점령했다. 어? 했을 거예요. 자, 이 을사의병으로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만한 인물은 민종식보다는 신돌석이라던가 최익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종식도 대표적인 을사의병의 인물인 건 맞아가지고, 자,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일단 이 사고가 1차적으로 도달해야 되고, 그럼 을사의병의 사례 중에서 신돌석, 최익현, 그리고 이 민종식이라는 인물까지 정확하게 알았어야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던 겁니다. 이 문제 인정할게요. 진짜 저도 최근에 봤던 시기형 문제 중에서 진짜 상당히 까다롭게 낸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님께서 이 마지막에 발생한 거를 고르면 풀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오케이, 니 꼼수 쓰는 거 이제 알겠으니까 선지에 더 어렵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 제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에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민종식이라는 키워드가 한능검에서 언급됐던 선지는 고급 43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짚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만치 않았었는데 이 문제가 어떤 출제 원리로 나온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헷갈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틀을 지금 제 해설 통해 가지고 좀 한번 이해를 하시고서 이 뒤에 문제들 해설도 마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저 인물사 유형 두 개 중 헷갈렸다는데 당연히 헷갈려 정상입니다. 지금 앞서 제가 그 시기형 문제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드렸으니까 이 문제 똑같은 원리로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왼쪽 문제,
솔직히 저도 4번도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솔직히 예상 유형 저격 특강에서 제가 안 드리긴 했습니다. 안 드리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일단은 정근대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고득점을 노리지 않는 수험생의 기준에서는 그나마 가장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가 일단 이 문제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가져온 겁니다. 자, 일단 보면은 여기 가 인물은 영유왕을 시해하고 대망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했다는데, 일단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제 예상 문제 저격 특강 봤다면 연계 소문인 거는 알았을 거예요. 이건 제가 명확하게 다뤘습니다. 모르겠다면 제가 그 기출 풀이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영유왕 죽이고 보자왕 즉위시켰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소문인 걸 아는 건 쉬웠는데, 선지를 보면은 자,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했다. 오잉? 오잉? 일단은 이 연계 소문이 활동했던 시기에 천리장성 근처에 있는 걸 알겠는데 얘가 감독을 했나? 일단 애매한데 오케이. 자, 2번 사해수에서 수의 군대를 막아냈다. 을지문덕.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머리가 아픈 거죠.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자마자 지금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 인물 두 명이나 있는 하면서 이제 슬슬 헷갈리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민했다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헷갈렸어 정상입니다. 다른 거 찍었으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3번 등주를 선제 공격해서 당군을 격파했다. 장문유입니다. 그 당시 발해 무왕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고, 환상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환상벌에서 군대 이끄는 물리친 인물은 김유신이죠. 김유신. 신라의 아니고요. 자, 5번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뭐 대표적으로 고현무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3, 4, 5번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근데 저는 1번이 솔직히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던 게 뭐냐면, 자, 이 인물은 당의 침략을 격퇴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던 게 여기에 명확하게 당의 침략을 격퇴했다 했기 때문에, 자, 을지문덕 얘는 수나라를 격파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인물은 당을 격파했기 때문에 이거를 매칭해봤을 때 얘는 이상해, 이렇게 소거를 했어야 제일 잘 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은 제가 그때 못 드렸어가지고 좀 보충 설명 더 드리면, 이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한 618년쯤이었나 그때쯤부터 당나라가 이게 그때 수나라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니까 그때부터 약간 당나라에 대한 입장이 좀 갈려요. 그래서 크게 강경파랑 약간 좀 온건파가 있거든요. 강경파는 진짜 싸우자는 입장이고, 온건파는 그냥 쟤네랑 그냥 어와 정도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파인데, 연개소문의 경우는 여기 있는 강경파예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의 경우에는 당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천리장성을 631년부터 지으면서 당나라에 대한 일종의 방비책을 지으려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와가지고 642년쯤이 되니까 당시 이 강경파랑 온건파의 대립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야, 쟤 때문에 괜히 우리 싸움 나는 거 아니야? 당나라한테 막 맞으면 어떡해 하면서 이 온건파 인물들 중심으로서 이 연개소문을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연개소문이 그걸 눈치채고서 이 영유왕이라던가 그때 신하들 다 죽인 다음에 보장왕을 즉위시키고 지가 최고의 권력자가 됐던 게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보였을 텐데, 이게 제 아는 걸로는 제 강의에선 제가 좀 뺏긴 했었지만, 일단 다른 선생님이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해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낸 문제란 걸 일단은 만약 몰랐다면 다시 한번 보충하시면 되니까 참고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이 문제. 자,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 오기호와 함께 대종교 창시했다. 자, 대종교 창시했다는 거 보고서 일단 이 인물이 나철인 거를 아는 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 키워드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회차 계속 강조한 건 이번 회차 선지가 진짜 장난질이 너무 심했다니까요. 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오덕천하를 위해 자신애를 조진했다. 자, 자신애? 아마 선지 분석 똑바로 안 하신 분들은 이 선지 헷갈렸을 텐데, 일단은 이거 56회 그때 회차를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안중근 문제 있거든요. 안중근 문제. 그 안중근 문제에서 오답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출을 꼼꼼히 보란 이유가
예전에 썼던 선지들을 이렇게 지엽죠 다시 한번 가져와가지고 정답 선지로 끌고 오는 게 지금 계속 보이죠. 그래가지고 기출은 정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시면 이렇게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자, 두 번째,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 습격했다. 이재명입니다. 자, 3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안중근입니다. 자, 아이고. 자, 4번,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 저격. 야, 저 이거 되게 당황했습니다. 저 이거 실전 가서 사실 이 키워드가 공무원 한국사에서도 경찰 간부랑 제 아는 걸 세무직 외에는 단 한 번도, 한 두 번 빼고는 안 나올 정도로 정말 그 고난도 키워드인데, 일단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조명하 의사예요. 조명하 의사인데, 그 이 인물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타이완 어디 그냥 뭐 회사, 그냥 어디 상점 이런 데서 그냥 활동하신 분인데, 이 타이완의 이 육군 당시 대장이 와가지고 온다니까 당시 이 조명하는 인물이 일본 인파소 숨어있다가 그때 뭐 독검 이런 걸 들고서 그 육군 대장을 찌르신 의사거든요. 물론 바로 붙잡히셔가지고 안타깝게 순국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인물이 있었고요. 5번, 동양석시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 자, 이건 나석주님이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도 제가 두 선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고 느낀 게 2번, 3번, 5번은 그나마 많이 나온 건데 4번은 지금까지 어떤 기출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능검 기준으로는요. 교재 기준으로도 이건 못 찾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도 그래서 1번과 4번 중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기출을 똑바로 오답을 안 하신 분들은 헷갈렸을 것 같지만, 제가 그때 예상문제 저격 특강에서 강조한 꼼수 있습니다. 이 자신해를 모르더라도 이 오적 처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오적 암살단이 나철과 오기호가 만들었다는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적 암살단 대표 인물이 나철이란 거를 아신 분들은 이 문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 선지 소거를 똑바로 했냐, 그리고 옛날에 선지를 제대로 분석했냐, 그게 좀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 근데 제가 보기에 34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엄청나게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까지는 맞췄어. 근데 이 문제에서 나가야 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제 인물 유형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문제가 또 왜 어려웠냐면은, 자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국가를 이동하면서 뭐 공립협회,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립협회랑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흥사단, 자 일단 공통적으로 지금 키워드가 싹 다 미주지역 관련된 건데, 일단은 미주지역인 거 알고, 만약에 이 앞에 두 단체를 모르더라도 흥사단이라는 키워드는 최소한 안창호 선생님이랑 관련된 거 예전 기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흥사단 중요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인 걸 아는 건 쉬웠는데, 또 우리 선지에서 또 장난을 그렇게 쳤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국통사저술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아니죠? 2번, 여유당전설을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정인보님이 있죠? 아니에요. 자, 3번, 백산상회를 설립해서 독립자금 마련. 이번 회차 선지가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선지를 모르더라도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답만 찾아가는 거 아니까, 오케이 너 이거 안 찾아가면은 정답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정하고 내는 게 지금 보입니다. 일단 패스할게요. 4번,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 사살했다. 장인아닙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1번과 2번과 4번은 알았을 거예요. 기출 제대로 했다면. 근데 3번과 또 5번 중에서 고민했을 텐데 또 5번 선지가 어려웠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 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했다. 와우.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 들 거예요. 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는 진짜 대통령도 알아야 돼, 국무총리도 알아야 돼, 내무총장도 알아야 돼, 뭐 경무국장도 알아야 돼, 온갖 총장들까지 다 외워야 되냐? 그게 아니라, 자 일단은, 자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쓸데없이 심화 52회를 가져왔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안희재와 백산상회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아까부터 기출 몇 회에서 연결됐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 심화 52의 39번에
부산 지역사회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옛날에 푸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52에는 어려우니까 안 풀 거예요 이러던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 그나마 여기서 제일 쉬운 힌트가 이거예요. 임시수도. 그 6.25 전쟁 때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고 풀던지, 아니면 내가 좀 더 그 선사시대 잘 알아가지고 부산 동삼동 패총 알아가지고 그냥 이거만 보던지 하면서 이 나머지 키워드 안 보시고 에이 오답 안 할 거야 그냥 52에는 어려운 차니까 이렇게 안 나오겠지 하다가 또 당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당한다고요. 이렇게 당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 똑바로 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요. 아무튼 그 좀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지금 최근 출제자가 기출 키워드를 내는 게 점점 더 지엽적이에요. 근데 뭘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이론 교재 뭐 어떤 선생님 강의가 다 훌륭하더라도 뭐 제 거도 다 제외하더라도 저 포함 모든 강사 다 제외해가지고 출제자는 지네들이 썼던 키워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강사 교재 강의를 활용하겠어요? 지네가 썼던 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제발 문제 정답만 맞추지 말고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선지도 다 읽어봐야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신 분들 이거 못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솔직히 5번 선지가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나왔던 거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소거법 활용했다면 이 3번은 안희재 선생님을 다룬 거니까 5번을 찍을 수는 있었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내가 공부를 했다더라도 이런 문제 못 풀었는지 원인을 찾는다면 전 이렇게 제시할 거예요. 왜? 기출에 명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오답을 똑바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답만 하지 말고 문제 키워드 선지 분석, 그리고 고난도 회차라도 버리지 마세요. 못 풀겠으면 그냥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이런 걸 읽어요. 그냥 이건 부산 문제구나. 부산엔 이런 것도 있구나. 선지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개념 공부하듯이 읽으세요. 이거를 괜히 풀려 하지 말고. 괜히 풀려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냥 추가적인 그냥 개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런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출의 경향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 없어질 가능성 없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이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한능검의 시험 범위는 이미 이전부터 확장되었다. 이번 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일단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제 예상유형 키워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영상 후반부에 항상 이걸 다뤄두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최근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건 저도 제가 역사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좀 전공자로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교육 과정은 2018 개정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8 개정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 범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시점에 직전까지인 2017년까지의 역사를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최근의 역사까지 다루다 보니까 그 교육 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까지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그나마 제가 교과서에 찾을 수 있는 내용 중에 일부러 이렇게 넣어놓긴 했어요.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전 기출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기본 52에 심화 52에 기본 48에 이런 데서 최근 정부의 키워드가 스멀스멀 나오긴 해가지고 저도 한능검의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문재인 정부까지 오답 선지로라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은, 자, 일단 왼쪽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던 게, 자, 지난 6월 13일,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키워드로는 분단된 조국의 땅을, 그러니까 평양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자, 그리고 50년간 단절과 불신과 적대를 극복한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6월 13일 날에 평양을 가가지고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 당시 했었던 게 뭐냐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었고요. 분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년 정도면은 짧게 잡아도, 진짜 짧게 잡아도 1995년쯤부터 한 2000년대 정도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짧게 잡으면 이 정도고 길게 잡으면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유추했다면은 일단 여기 있는 정부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보면은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박정희 정부고요. 2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고요. 자, 일단 여기가 괜찮아요. 3번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자, 드디어 여기는 이 차이칠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도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 최근 정부의 역사 키워드를 다시 한번 활용했고요. 자, 4번 개성공단 조성 합의. 그래서 정답은 일단 이거고요. 자, 이산가족 고안 방문 최초로 실현한 거, 이게 일단 전두환 정부니까 역시 이 문제도 헷갈렸다면 3번과 4번 중에서 얘를 헷갈렸을 거예요. 3번을.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이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했다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한 12월쯤에 이걸 했었고, 재밌는 게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에 이걸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너무 깊게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물론 힌트를 다 살펴보면은 김대중 정부밖에 안 됐지만, 역시 이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에서 나름 함정을 어떻게든 팠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튼간 이 문제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제만큼은 진짜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 문제부터는 제가 조금 표현이 과격해질 수 있어가지고 좀 미리 스피커를 좀 낮춰준 다음에 좀 들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설명 시작할게요. 첫 번째, 근데 제가 보기에 일단 이 문제는 솔직히 아무리 좋게 평가하더라도 이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 쓰레기를 평가하는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여기에 대한 뭐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호불호라던가 그런 사상 같은 거 1도 개입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기초 원리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문제 키워드가,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키워드가 신키워드예요. 일단은 자, 읽어보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자, 이것만 읽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가 헷갈렸을만 합니다. 자, 근데 더 읽어보면은 소추 침판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해가지고 이 탄핵 사유가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돼가지고 탄핵된 다음에 감옥에 가셨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한테 호불호는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한 2004년쯤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룬 건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키워드가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게 솔직히 정치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근 교육 과정에서도 헌정사상 최초 탄핵이라는 게 있긴 해서 솔직히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이거 좀 내용 고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자체를 심판받은 거는 처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직무를 복귀하기도 했었고, 두 번째로 일단은 이 탄핵이란 키워드를 좀 이제 역사 시험에 다룰 수 있을 만한가 조금 민감하다 느끼긴 했지만, 어쨌든 교육 과정이 있긴 있으니까 일단 그렇다는 거 그것까지 인정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거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에 관심이 많던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한 30대 정도 이상이 돼가지고 옛날에 뉴스를 어렴풋이 보신 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알았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았다 가정해봅시다. 근데 알았다 가정하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선지의 난이도도 너무 높았는데, 높아도 문제점이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1번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자, 일단 이거 노태우 정부인데, 자, 서울올림픽 대회 일단 이거 56회 50번 선지로, 아니 그 문제 키워드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거 괜찮아요. 자, 2번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53회 50번의 김대중 정부의 통일 업적 때 당시에 나왔던 키워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랑 IMF 조기 상황이랑,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선지가 어렵긴 했지만 소거가 가능했어요. 물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니까 인권 관련된 거 하지 않았을까 찍으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3번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역시 이 문제도 52에 그 49번에 김영삼 IMF 위기 그때 오다 선지 그때 그 문제랑 54회 때 노무현 그 대통령 문제 오다 선지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다 소거가 가능했는데,
문제는 4번과 5번에서 발생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자, 일단은 이 키워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출제자가 일부러 함정을 유도하려고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이게 박근혜 정부고, 그래서 이건 한 2014년에서 2015년쯤이고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게 2005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답은 5번인데, 자, 제가 이 문제 지금 문제점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흔히 말하는 한능검 강의에서도 안 나왔고요. 우리가 쓰는 교재에서도 안 나왔는데, 자, 이것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제가 앞서 보여줬던 문제들은 이게 없더라도 분명히 기출에서라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선지가 새로운 걸 두 개나 줘놓고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은 기출을 다 뒤져봐도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로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단계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만들었다. 자, 그래서 한번 저도 교과서 뒤져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지금 최근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교과서를 제가 4종 뒤져봤거든요. 교과서를 한 4개 정도 뒤져봤는데, 공통적으로 일단 이 교과서 그나마 괜찮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 미국, 중국, 유럽 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다 있는 거 아는데, 자, 그렇게 말씀드려도, 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건 노무현 정부 시기고요. 자, 유럽 연합은 이명박 정부 시기고요. 자, 중국과 이거 체결한 건 박근혜 정부 시기예요. 자, 일단은 FTA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일단 이것부터 좀 말이 안 돼요. 아니, FTA 체결 국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걸 일일이 전부까지 다 외워서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거 좀 냈다가 갑자기 꺼내오는 건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교재 보기도 바쁜데 교과서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러면 다른 문제 어떻게 됐었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희망 54회인데, 자, 이때 이 질본이라던가 행정중시 복합도시는 심화 47회를 연계해가지고 54회 때 냈던 문제예요. 자, 민주노총 아까 제가 얘기한 이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김영삼 정부니까 아니고, IF 채무 조기 상환 김대중 정부니까 아니고요. 정실련, 일단 이거는 이 회차가 나올 당시에 새로운 선지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 자, 무시험 추천제, 자, 이것도 박정희 정부인데, 자, 이것도 솔직히 이때 당시에는 48회에 있었던 거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확실하게 47회에 있던 거를 그대로 연계해가지고 문제 키워드, 정답 키워드를 연결해가지고 기출에 기반했을 때 이게 새로운 선지니까 모를 수 있더라도 철저히 교재, 강의 없다도 본인들이 만든 기출 기반에서 풀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제가 모든 걸 다 뒤져도 솔직히 수험자의 눈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출제자님께서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제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이건 수험생의 눈높이를 못 맞춘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평가했을 때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앞서 문제들 충분히 잘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드신 거냐고요. 심지어 3점이잖아요. 물론 지금 뭐 후기들을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뭐 1점 차, 2점 차로 떨어졌다.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문제 같이 틀려가지고 점수도 못 받은 거지만, 물론 그럼에도 이 문제 때문에 강제로 3점을 버리고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문제를 만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서 좋겠고,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점수가 조금 안 나왔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공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수험자의 눈에 쓸 수 있는 그런 교재라던가 강의 범위에서 이 문제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 강사 중에서도 이거 제대로 아신 분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장담하는데. 물론 전 이 문제 맞췄습니다. 이 문제 맞췄으니까 제가 합격률 총평 때 100점 딱 들고 와가지고 이 문제 분명 저도 맞췄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틀려가지고 이 문제를 뭐라는 게 아니라 저도 맞췄음에도 이 문제는 진짜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기분이 많이 좀 서운했던 분들은
너무 자주 마세요. 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으면 안 됐던 사례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게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 출제 원리 그리고 이번 회차에 나왔던 다른 문제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어떻게 했더라도 이 문제는 두 개 중에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음 회차 때는 이런 문제가 좀 안 나오길 좀 바라긴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정리하면은 기출풀이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제랑 정답 맞추려 푸는 게 아니라 개념 학습의 연장판의 목적으로 진행하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보여줬던 기출풀이법처럼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렸듯이 사소한 문제, 오답 키워드까지 최고 출제자가 정말 연계를 빡세게 하니까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기출 공략을 알맞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시험을 잘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총평을 마치고 뒤에 자, 그럼 이것으로 총평을 마치고 뒤에 부분부터는 이번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랑 예상 문제 저격 특강에서 적중된 사례를 차례대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